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하나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알릴 때 그 상태로 알릴 수 없다면 그 나라에 맞는 문화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KFC가 삼계탕 버거를 낸다던가 맥도날드가 김치버거를 낸다면 그게 일종의 현지화일 겁니다. 물론 올바른 현지화란 단순히 삼계탕, 김치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고유 브랜드의 장점과 잘 섞어줘야 하지요. 문제는 장점을 섞는 작업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서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본의 반다이가 그랬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요즘 분들은 2001년 한국의 SCK가 한국의 콘솔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줄 아십니다만 사실 이 분야에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었죠.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잘했어요. 삼성은 세가마크 베이스 시스템을 게임보이로, 메가드라이브를 슈퍼 게임보이로 이름을 바꿔 한국에 출시했죠. 하지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의 게임 가격은 6,800엔에서 9,800엔 정도라 한국 물가에선 비쌌죠. 이때 경쟁사이던 현대는 닌텐도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일본 닌텐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다가 스티커, 케이스만 바꿔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세가와 협상해서 일부 부품을 국산화했지요. 그래서 게임 가격이 확 낮아졌습니다. 당시 비디오 게임기가 아무나 가질 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입장벽을 낮춘 삼성의 전략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패키지입니다. 삼성에서 초기에 정발된 게임은 이 판타지 스타 3처럼 미국판을 그대로 수입한 겁니다. 물론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어 아는 사람보다 영어 아는 사람이 더 많기도 했고요. 무역이란 측면에서도 일본보다는 미국에서 들여오는 게 더 싸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 그림은 좀... 그런데 이쯤 되면 왜 영문판의 패키지는 저런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무언가를 만들어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기니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콘텐츠를 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유통 채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8, 90년대 비디오 게임 시장을 장악한 것이 일본이란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현지에 유통과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우리 감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그림은 바로 이 유통구조 때문에 나온 겁니다. 1977년 미국에는 아타리라는 혁명적인 게임기가 나타납니다. 게임팩을 바꾸면 다른 게임이 나오는 기계였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어서 1977년 매출액이 7,500만 달러 정도던 이 회사는 무너지기 직전인 1982년에는 20억 달러까지 성장합니다. 문제는 서드파티였죠. 원래 아타리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가 자기 게임기에 게임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원래 목적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 게임기에 파는 것이었죠. 문제는 서드파티들이 멋대로 아타리 게임을 만든 겁니다. 아타리는 처음엔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이후 방침을 바꾸어 라이선스 비만 받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서드파티들이 제대로 된 게임은커녕 품질 이하의 게임만 낸 거죠. 여기서 이런 품질 이하의 게임이 팔리게 된 마법이 바로 게임의 제목과 패키지였습니다. 유명 영화 IP를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라던가 끌리는 제목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일러스트가 화려해야 했죠. 오늘날에는 게임 그래픽이 워낙 발전해서 게임 그래픽과 표지 그림이 그다지 차이가 없지만 이때 게임 내용은 도저히 표지에 그대로 실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이널 판타지 6인데요. 표지 그림을 아마노 요시타카가 그린 건 유명하죠? 게임과 다른 건 유명하죠? 그런데 이 게임은 인게임 캐릭터와 매뉴얼의 SD 캐릭터의 그림도 다릅니다. 즉 개발 따로, 캐릭터 디자인팀 따로, 그리고 홍보팀도 따로 움직인 것이죠. 이게 미국으로 가면 일이 더 커집니다. 당시에 미국에 진출한 게임 회사는 1980년에 진출한 닌텐도, 원래 미국 회사였던 세가 정도였죠. 하지만 미국에서 패미컴, NES가 폭발적으로 팔리자 해외에 진출해야 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노하우도 없이 해외에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지화를 잘해줄 만한 누군가가 필요했으며 그게 바로 유통이었죠. 그런데 앞서 아타리 때도 그랬지만 미국의 패키지 아트 문화는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야 게임의 가치와도 직결되는 소중한 부분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게임을 감싼 홍보지 취급을 받지요. 유명 게임 리뷰어 ABGN이 게임의 종이팩을 빼고 수집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게임을 홍보하는 패키지니 이걸 취급하는 것이 게임의 내용은 잘 파악도 못하는 유통업자들이니 북미 시장의 게임 일러스트란 게임의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한 이미지에 불과했죠. 당연히 북미 시장의 취향은 일본과 달랐고 또한 당대 북미에서 유행하던 작품이 코난 더 바바리안 같은 것이었으니 일본에서는 여신의 사랑을 받는 미남자 아돌 크리스틴이 미국에서는 코난 쌈싸먹는 마초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에는 게임과 동떨어진 심지어 주제와 다른 이미지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게임과 상관없이 그림만 화려하게 해서 팔면 된다는 이런 관행을
다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아타리 쇼크로 인해 무너진 게임 시장,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게임 시장을 두드린 것은 닌텐도였습니다. 닌텐도의 3대 사장이자 게임회사 닌텐도의 창업자 야마우치 히로시는 아타리 때부터의 관행을 철저히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게임 내용과 관계도 없는 이런 패키지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다른 회사들은 온갖 괴작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닌텐도는 역발상으로 게임의 패키지에 이렇게 게임 내용을 도트 그대로 실었습니다. 패키지를 하나의 아이콘으로 디자인한 것이죠. 이 아이콘은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고 이후 이런 아이콘적 패키지는 비디오 게임의 표준이 됩니다. 서양권에서 이런 괴작이 튀어나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동서양의 미적 감각의 차이도 영향을 줬지요.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동양인들의 경우 신체 부위의 생김새를 본 후 이 각 요소의 퀄리티를 바탕으로 평가를 매기는 반면 서양인들은 광대뼈, 턱선, 어깨 라인이 어울리는지를 먼저 보죠. 즉 동양인들이 디테일을 본다면 서양인들은 조화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게임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 그래픽은 점점 발전했고 게임이 이야기와 예술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런 차이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본 시장이 침체되면서 해외 시장이 중요해졌고 이후 일본의 업체들이 미국의 업체들이 일본에 직접 진출하고 현지에 맞는 마케팅 기획을 세우면서 게임과 동떨어진 센스의 일러스트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즉 이런 패키지는 이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